안녕하십니까. 양따시교 국어교실. 오늘은 1학기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녹화한 방송이요. 음향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동영상이 올라가네요.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단원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표현에서 핵심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영역이 문학입니다. 문학 중에서 뭐 배웠습니까? 그렇죠. 시에 초점을 맞춰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시의 어떤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시라는 것은 어때요? 지은이가 좀 더 이렇게 압축해서, 그죠? 압축해서 짧게 이렇게 표현하는 문학의 어떤 특성을 갖고요. 그리고 형식상 행과 연으로 나눠지는 것은 상식이죠. 그 다음에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음악적인 요소, 운율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회화적인 요소, 심상, 이미지다. 뭐 이런 것들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웠는데요. 시 세 편을 배웠어요. 첫 번째 보슬비예요. 보슬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보슬비를 통해서 문학적인 표현, 특히 어떤 표현입니까? 비유적 표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먼저 이 보슬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때요? 그렇죠? 보슬비가 내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보다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나타내도록 한 것이 이 시예요. 그렇죠? 특히 이에서는 비 오는 모습, 보슬비 내리는 모습을, 그죠? 투명한 날씨 또는 꼿꼿이 선 실뱀에 빗대어서 가늘게 내리는 모습을 잘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모습, 보슬비 내리는 것은 원관념이고요. 투명한 날씨나 실뱀들은 보조관념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날씨처럼 했으니 직위법이고요. 실뱀들, 보슬비는 실뱀이다 했으니까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보슬비에서 우리는 또 봄바람이라는 강소천 시인의 봄바람의 시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봄바람이라는 시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바로 먼지를 피우고 그 다음에 흔들고 책장 넘기는 이런 봄바람의 모습을 심술쟁이 오빠 같은 바람이다 라고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사물이 아닌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의인법이라는 비유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특히 여기서는 울오빠 같은 했으니까 직위법도 사용됐고요. 봄바람은 심술쟁이다 했으니까 뭐예요? 은유법도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은 의인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유적 표현에서 크게 세 가지를 중점했습니다. 그렇죠? 시기법, 은유법, 의인법. 여러분들 다양한 비유법이 있지만 수업 시간에 강조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요. 특히 이 각각의 비유법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죠.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시인인데요. 이 시에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는 표현, 문학적인 표현은 바로 운율이죠. 그렇죠.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운율을 드러내는 요소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둬야 됩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을 보면요. 햇발같이, 샘물같이, 부끄럼같이, 물결같이 봄하늘을 우러르고 싶고 바라보고 싶다, 동경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내 마음. 다시 말해서 햇발과 샘물의 원관념은 내 마음이 되겠죠. 그죠? 햇발과 샘물같이 내 마음이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이것이 이 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시에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운율을 드러내는 요소죠. 첫 번째는 그렇죠. 일정한 위치에서 같은 소리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므로 운율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1년, 2년 자체가 구조가 같을 뿐만 아니라 대꾸 구조의 어떤 반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시에서는 울림소리죠. 의 울림소리가 반복되죠. 이 울림소리 자체가 부드럽고 경쾌하고 리듬감을 주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국어의 의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이 시에서는 이런 울림소리가 이 시에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는 대체로 삼음보로 끊어 읽어져요. 그렇죠? 끊어 읽어지는 어떤 음보가 또한 이 시에서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라 했죠.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입니다. 주로 시조나 동요, 동시에서 많이 드러나죠. 그죠?
그 다음에 끊을게예요. 음보예요. 음보. 시조는 무조건 사음보, 이음보 중첩이 있죠. 그 다음에 일정한 위치에서 같은 음이 반복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 구조,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사용, 또 하나 더 있었죠. 울림소리의 사용, 이런 것들이 바로 시에서 운율을 드러내는 요소들이다.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의 표현 방법, 운율 정리하겠습니다. 운율이나 말의 가락이죠. 규칙적인 어떤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이 나타나는 건데요. 크게 외역률과 내재율이 있습니다. 외역률은 운율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거죠. 주로 정형식, 형식이 딱 정해진 그 형식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드러나요. 대표적인 게 시조겠죠. 그 다음에 동요 같은 경우가 주로 그러한 어떤 외역률이 드러나고요. 내재율은요, 내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정한 규칙 없이 시에서 은근히 안에서 느껴지는 운율이에요. 주로 자유시에서 드러나는 운율이 내재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는 꽃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할 것은 꽃에 대한 시의 내용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죠.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 꽃은 실제적인 어떤 꽃이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상징적인 요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시를 한번 정리해보면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 지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몸짓은 역시 그냥 우리의 몸짓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의미 없는 존재, 무가치하거나 또는 인식되지 않는 존재이는 거죠. 관계 맺어지지 않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도 명찰 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도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죠. 그 사람과 어떤 관계 맺음 또는 관심, 인정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도 실질적인 꽃이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 관계 맺어진 존재, 의미 있는 존재 뭐 이런 어떤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 나, 너, 우리, 그렇죠? 몸짓, 꽃, 눈짓 이런 식으로 시적 의미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모두 그죠? 누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존재가 모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상징의 종류죠. 개인적인 상징과 그 다음에 대중적인 상징, 관습적 상징과 원형적 상징을 크게 나눠주는데요. 개인적인 상징은 그냥 개인이 그냥 추상적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상징이에요. 우리 시에서 꽃 같은 경우죠. 그에 비해서 관습적 상징이나 원형적 상징은요,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것이죠. 관습적은 한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쓰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은 기독교라든지 예수라든지 비둘기 하면은 평화라든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원형적인 상징은요, 이 좀 더 모든 사회와 어떤 국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유사한 정서와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해 하면 밝음, 땅 하면 풍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상징적인 어떤 것을 표현을 살펴보면 비둘기 하면 평화 같은 거죠. 봄 하면 새로운 시작, 희망 이런 거겠고요. 소나무, 대나무 하면은 지조와 절개 이런 것도 바로 상징적인 표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원을 정리하고요. 3단원 한번 볼까요? 언어의 세계, 국어의 세계죠. 그래서 언어의 세계에서는 언어의 본질과 기능 5가지씩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국어의 세계에서는 국어의 의문 체계에서 의문이 뭐냐, 그 다음에 자음 체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본질, 자율성이죠. 자율성, 그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 의미와 말소리, 형식이 우연히, 그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결합된 것이지 필연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이라 하지만은 중국에서는天, 미국에서는 sky, 다시 말해서 하나의 어떤 내용을 다양하게 나라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자의성을 나타내는 하나이겠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언어의 뭐예요? 그렇죠. 사회성입니다. 언어가 우연히 이렇게 음성과 언어가 이렇게 내용이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약속이 되지 않으면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것도 사회성의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본질 세 번째 역사성입니다. 그렇죠. 변한다라는 거예요. 생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와이파이 스펙 같은 것들은요 없는 거죠. 새로 생성된 겁니다. 그죠? 그에 비해서 어사나 지달이라든지 그죠? 또는 가람이나 바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영감이나 지갑이나 어리다 어렵다 같은 경우에는 소리나 의미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언어의 그렇죠? 역사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어의 본질을 살펴보면 규칙성이죠. 모든 언어는 뭐가 있다? 그렇죠? 규칙이 있다. 문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무한히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장된다라는 것도 언어의 본질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가지 본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언어의 기능입니다. 언어의 기능 또 5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래요. 그렇죠?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적 기능. 그 다음에 가르치는 지시적 기능. 그 다음에 또 단순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 정서적 기능이 있겠고, 그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어떤 친밀한 관계, 인상. 친교적 기능.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적 기능.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어떤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이의 의도나 그 다음에 맥락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날씨 좋아요 이러면서 인사할 때는 친기적 기능이죠. 그런데 날씨가 어떠냐는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정보적 기능이 될 수 있겠고 그죠. 참 날씨가 좋다 해가지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정서적 기능이 될 수 있겠고 그죠. 운동하러 가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날씨가 좋다 나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죠. 바로 무슨 기능? 명령적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맥락에 말하는 의도에 따라서 언어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국어의 의문 체계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의문이란 뭐냐라는 겁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여기서 말의 뜻을 구별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의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국어에서 의문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자음과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음이 뭐냐? 모음은 어머님 소리라는 이야기죠. 홀로 날 수 있는 소리예요. 홀로 날 수 있는 소리. 그래서 공기 흐름도 순조롭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자음은 아들 소리라는 뜻으로서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엄마한테 의지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음은 홀로 쓸 수 없고 모음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닷소리. 뿐만 아니라 공기가 이렇게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입안 어디에 닿아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닷소리, 자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의 자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죠. 핵심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딱딱한 센 입천장 소리, 경구개음, 여린 입천장 소리, 연구개음, 목청 소리, 구음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나눠집니다. 안울림 소리는 되게 많은데요. 울림 소리는 4개죠. 그죠? 무, 르, 르, 응 같은 경우에. 그런데 무, 르, 응 같은 경우에는요. 코를 통해서 나는 코소리잖아요. 그래서 비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르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흐르죠. 그래서 흐름소리 유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울림소리는 좀 더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과 리듬감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울림 소리에는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죠. 소리 세기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평범한 소리는요, 예사소리에 좀 부드러운 소리도 있죠. 그 다음에 좀 단단하고 강한 소리들은 뭐예요? 된소리예요. 경음했죠. 이렇게 상자음으로 다 표현한 소리들이죠. 그 다음에 거세고 큰 소리죠. 거센 소리 해가지고 좀 이렇게 거칠게 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공기를 이렇게 터트리면 파열음, 터트리면서 마찰하면 파찰음,
터뜨리지 않고 마찰만 하면 마찰음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또 자음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음 체계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국어의 자음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급하게 이렇게 국어 1학기 중간고사 관련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 좋은 성적으로 공부한 보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따시교 국어 교실이었습니다.